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 이동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여러 선거관리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되짚어보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학계, 청년, 시민사회에서 두 분씩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이소영 위원님이십니다.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김태윤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 김진경 미디어 홍보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눈 박세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끝으로 가천대 법대 이근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일요일 오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민석 총리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런 시간에 모여서 토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12.3 계엄, 내란 이것을 이제 저희가 다 잘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앞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과 관련된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관리라는 문제 앞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또 한편 그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기본 질서를 이렇게 어기고 또 일반 개인, 시민들의 어떤 정상적인 일상적인 행위를 막아서는 이러한 또 불법 일탈도 있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서 저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선관위 사태가 생긴 지 보름 정도가 돼 가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저쪽에는 아직도 현장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가능했다면은 그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토론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상황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선관위의 개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수사도 시작하고 합동수사본부가 국회가 국정조사도 시작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체를 하기도 어렵고 옛날에 행안부 이전 단계인 내무부 단계, 내무부 시절의 어떤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편입니다. 마침 대통령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헌법학자들께도 자꾸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또 독립성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들을 주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면은 여와 야를 넘어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이걸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어떤 문제의 원인,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든 또 국회에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먼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소영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이 선거 관리의 문제는 단순히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 그런 이제 개별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저는 선거를 예측하고 대응하고 또 그 책임지는 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기대에 너무나 못 미쳤다라고 보입니다.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과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은 굉장히 아주 위기의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선관위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크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조직 역량이라는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도적으로 견제 장치가 없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선관위 조직 자체에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매너리즘이 작동을 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아주 폐쇄적인 인적 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당일 수만 개의 그 투표소에서 언제든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만 선관위는 언제 하던 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매너리즘의 뿌리에는 선관위 구성, 그러니까 법관과 법률가 중심으로만 채워진 아주 폐쇄적인 인적 구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 관리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부터 또 물류를 배분하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위기에 대응하고 하는 아주 복합적인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인데 그런 전문가가 들어올 통로는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할 어떤 동력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결국은 이번 사태 같은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더 문제점은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위기가 발생을 하면 빨리 보고 체계가 작동을 하고 지휘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조차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제 위기관리 능력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러한 이제 한계가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선관위가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책임성이 너무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감시 장치가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고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 점검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는 자체 감사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평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외부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평가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키울 그런 절박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선관위는 오랫동안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법률을 해석하고 그 해석의 바탕에서 말하자면 선거를 규제하는 기관이 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군림하는 기관이었다라고 보이고요. 정작 선관위가 가장 잘해야 될 서비스, 유권자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투표 관리, 현장 대응 이런 것에서는 좀 무능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제는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나 그 통제는 국민적
통제가 되어야 되는 시민 통제의 방식으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지속되지 않을까. 예,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선관위 어떤 폐쇄성이라든지 아니면 견제기구의 부재라는 측면에 대한 것들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청년들의 분노 포인트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먼저 문제 원인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더불어서 개표소 오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불명예에 얼룩이 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이라든지 비상임 선관위원 체제의 어떤 무책임한 구조, 그리고 선거 기간 중 집중된 어떤 휴가 기간에 대한 것들까지도 독립기관이라는 이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다가 회의록에 대한 공개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지점들은 뭐냐면,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방식들은 반장 선거를 해도 이 선거 결과만큼이나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학습해 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던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이 과정들의 어떤 잘못된 지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선관위는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노가 표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선관위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공화정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어떤 4년 전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사실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점들은 이번 선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하게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특히 엄중하게 보는 것은 이 부실 선거 관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선거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또 되짚어 보면 이 선관위가 구성된 지 6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선관위가 고인물이 되어버린 거 아니냐, 서서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강의 해이, 도덕적 해이, 이런 건 눈에 보이고요. 결국 그게 어떤 자정 노력도 부족했고 외부적 통제도 부족했고 그것들이 원인이라고 하는 점은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 관리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규 선진국들은 대부분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 선거 관리를 합니다. 우리도 1공학 당시에서는 내무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선거철에 집중되는 선거관리의 특징상 평소에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인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고, 선거철이 되면 또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선거 관리를 해야만 하는,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이런 조직인데, 문제는 이런 조직 구조 속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잘할 것이냐에 대한 기존의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최근에 이제 터져 나오는 얘기지만 지방 공무원들 우리도 그거 하고 싶지 않다부터 시작해서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소마다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꾸준히 개선의 노력을 해왔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 대책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에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이다,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맞다 생각을 하지만,
선관위에서 그걸 마치 선관위 직원들의 그런 방만한 태도에 대해 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은 확실하게 달라져야 된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 중에 유일한 20대일 거고 지금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나 전문가 분들의 시선보다는 솔직하게 20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지방선거를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제 주변에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번 지방선거 사태에 있어서 왜 이렇게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특정 정당, 뭐 이런 정치인의 목소리 이런 걸 대변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꽤 많은 사회의 변화가 있어 왔고 저희는 항상 공정한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해왔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자고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온 대한민국에서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을 침해를 당하는 이 사태에 있어서 특히 더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도 대자보를 내기 시작하고 특히 총학생회에서는 시국선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대학교의 시국선언을 저도 직접 참가를 해봤습니다. 총학생회 측에서는 이제 각 일반 학우분들의 시국선언도 가능하게끔 참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됐었고 하물며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각 대학의 본인 소속 대학의 시국선언에 참여를 해서 시험 기간인데도 나와서 도서관을 가다가 잠깐 들려서 그 목소리를 듣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기보단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민주주의는 투표로 유지되지만 투표가 결국 신뢰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오늘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의논 대표 박세진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선관위와 저희가 이제 협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벌어진 이 참정권 제한 사태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헌도 필요하면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위원장 상임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비상금 판사님들이 겸직하는, 그러니까 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로는 아무리 사무처가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정점에 있는 분인데 그 현장, 선거 사무나 이런 거에 대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제가 알기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지금 현재 정치권의 TF들도 이런 이제 위원장 상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둘째, 앞서 이제 이소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감사 도입의 필요성 이런 것들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헌법상 독립성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독립은 유지하되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관 같은 제도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나타났던 일인데 투표 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개표 과정에서 실수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언론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투표 그리고 개표 참관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래서 투개표 업무도 이참에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투표 당일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투표 용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본투표 당일 투표 용지를 사전 투표처럼 현장에서 바로 출력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 뭐 배분이 틀려서 나타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표도 마찬가지인데 본투표부는 독일처럼 현장에서 바로 개표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부는 이제 보관을 철저히 해서 그걸 이제 합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투개표 업무가 이제 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방향은 이제 법 개정이라든가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될 뭐 일들인데요. 근데 이거보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개표 참관 이런 걸 해온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상당수가 사실 저희들이 선관위가 협의하면서 교섭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함 CCTV를 6개월간 의무 보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전 투표함 보관소에 시계를 비치를 해서 영상이 멈춘 것이 아닌지 확인하게 하는 것, 그리고 관외 투표 용지를 이송할 때 참관인을 동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개표에서 수개표를 도입하는 것. 이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선관위와 수년간 교섭을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들인데요. 이 변화가 굉장히 더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디지만 조금씩 이제 변화 온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왕 시계를 넣은 만큼의 이제 요일과 날짜를 표시가 되는 시계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또 몇 년간 또 시간이 또 걸리겠죠. 다른 하나는 사전 투표함 보관소 CCTV를 교통방송처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CCTV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교통방송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관료제라는 것이 내부 압력만으로는 절대 안 바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쇄신안 등을 낸 적도 있지만 이행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서 계속 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요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제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있어야 제도가 실제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의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큰 틀의 개혁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개혁이 만들어진 뒤에 시민단체가 계속 감시하고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게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천대학교 법학과 이근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선관위 일이 별일이 아닌데, 사실은 오히려 정확하게 처리만 했어도 욕을 안 먹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좀 너무 지나치게 허술한 허점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의 불신이 너무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공무원 조직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조직 규모가 일정화되고 고령화되니까 그 자리를 위해서 조직을 지나치게 확장시킨 거 아닌가. 그래서 정작 가장 기본이 돼야 될 직접 선거관리 사무보다 보니까 정당 사무에도 들어가 있고 위탁 선거 사무라고
각종 공공선거까지 다 발을 넓혀놨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무가 되다 보니까 생색나고 오류 생기면 문제 있는 이 직접적 선거관리 사무보다 내부 직원들 중에 우수한 분들도 오히려 생색 더 나고 폼나는 사무로 넘어가 버린 건 아니고 이쪽은 오히려 좀 기피 사무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도 이 정확성 문제, 투개표 관리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단속 사무에 상당수 인력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선거법 전체를 아마 국회에서 한번 손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형법을 전공을 하는데 독해가 불가능합니다. 선거법의 그 벌칙 규정들은 너무 난삽하게 되어 있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선관위의 해석이 너무 절대적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는 거 아닌가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참 지금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이런 조직으로 잘 왔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역으로. 이미 언젠가 터졌어도 문제가 생겼을 조직 같은데 예를 들면 헌법상 이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기관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정도의 위상이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선관위원회가 그런 조직인가? 그 다음에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했으면 뭔가 상임직과 사무처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임위원이 이 법을 보면 무조건 상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그 위원회 중심으로 조문을 구성했는데 사실은 그 위원들이 다 뜨내기인 거죠. 잠시 왔다 가실 뿐이지 오래 이 사무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법을 열어보시면 전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쪽에 선거관리 사무에 전문성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애매한 규정으로 그 선관위 사무처가 추천해서 지명받을 수 있는 분들로 채워진 건 아닌가. 물론 뭐 중앙선거위원회 경우에는 국회, 대통령, 법원 이런 추천 제도가 좀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각급 선거관리위원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문제는 좀 더 심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내부에서 적당한 분들로 말썽 안 일으킬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요 문제점 지적 안 하고 무난히 넘어가실 분들로 채워진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법이나 법령에서는 자꾸 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에다 권한을 부여했는데 위원이 제일 비전문가인 겁니다. 잠시 그때만 왔다 가는 선거관리나 선거사무에 관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위원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 밑에 있는 그 실질 사무 담당자들이 또 활동할 여지를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개혁 방안에 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선과 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너무 멋진 말을 써버려가지고, 과연 이 법률에 의한 개혁이 또 헌법을 근거로, 야, 그걸로 갖고는 안 된다. 이것도 입법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또 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뭐 원포인트 개헌이 되든 다음 개헌 때 반영을 하든 좀 그런 새로운 방안들을 우리가 모색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선관위의 여러 문제점과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총리님 뭐 간단히 좀 예, 그러면 바로 입으로 넘어가서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소영 위원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께서 선관위 문제점 얘기하시면서 개혁 방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언론이나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선관위가 너무 우리 지금까지 너무 독립성만 강조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에 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고 이제는 이걸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1987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어떻게 개입하지 않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권력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서 선관위에게 강한 독립성을 부여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서 아주 이제 큰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는 독립성만 강조되어 있지 투명성이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선은 법률이나 내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식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독립성과 함께 국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외부 감사의 원칙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헌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과 동시에 이제 헌법을 개정한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 인력 구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문제도 사건도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관리, 조직 운영, 뭐 데이터 관리, 또 위기 관리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의 문제였거든요. 여기에 실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운영은 여전히 법관 중심으로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 3인으로 9인으로 구성됩니다만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위원 정수를 늘린다든지 또는 뭐 위원회 일부를 전문가나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추천으로 한다든지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그렇게 해야 선관위가 종합적인 선거관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시민의 대표성을 갖춘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우리가 본격적인 어떤 외부 감시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감시 체계의 기본은 국회를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특별위원회가 되든 아니면 상설위원회가 되든 이 선거법 해석 같은 정치적 영역은 배제하고 확실하게 어떤 행정 영역,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한 그런 이제 우리가 체제를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선거법과 선관위 역할을 좀 우리 사회에서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근우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우리 선거 규제가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아주 있어서 정치적 참여나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제한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선관위가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하는가에 너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선관위가 선거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선거를 규제하는 기관같이 그렇게 인식되어 왔고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선관위의 본질적 역할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선거 규제에는 좀 익숙하지만 선거 관리에는 얼마나 무능한가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거법 전반을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시민의 정치적 표현은 좀 넓히고 선관위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말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자체가 모든 기반부터 다 참여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먼저 선관위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의 신뢰성, 그러니까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더불어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역시 담보되어야 됩니다. 국정조사가 실시된 만큼 일단 정당의 일부를 떠나서 국정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검경합동수사본부든 특검이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번 일련의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모든 프레임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과정들, 이 수사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장소가 지금 올림픽공원 인근인 만큼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관련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표소와 투표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도 철저히 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공개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지금 이건 역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 선거권 참정권에 대한 이 회복에는 그 어떤 다른 가치들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 체육관의 어떤 개표소 법적 지위에 대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만큼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2차 참정권 침해에 대한 것들, 이 선거권에 대한 훼손에 대한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과 불신에 대한 것들을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토대 역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결과에 대한 정당성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선관위 어떤 방만한 선거관리 운영으로 인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지점은 뭐냐면 투표용지가 부족한 어떤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수가 잘못 입력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저는 많이 놀랐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학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이 반장 선거를 나가서 방금과 같은 일들이 있어서 저한테 아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괜찮은 거라고 했을 때 괜찮아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들도 받고 있어서 어떤 이 결과에 대한 정당성 부분도 꼭 논의되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 개혁에 대한 포괄성 역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포괄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선거가 민주공화정의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정쟁의 유불리보다 가장 중요한 국가의 토대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미봉책으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다시 부실선거 혹은 뭐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못할 만큼 완전 무결한 시스템 선거 제도가 이번 기회에 장착되어야 된다고,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발목 잡기 없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포괄적인 공론회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뭐 어떤 말씀들을 더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노골적인 이야기들, 뭐 사전투표는 폐지가 돼야 된다 혹은 뭐 유지가 돼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당일투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등등등 다 얘기할 수 있는 정말로 공개적인 공론회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다 들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그래서 선거제도가 7, 8알의 국민들이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 그걸 지향해야만 지금의 국민의 어떤 신뢰도 회복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선거제도의 어떤 개혁에 대한 것들은 저보다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상임화라든지 혹은 선관위 역할 축소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청년의 어떤 목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선관위에 대한 감독 권한이 행정부라든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가운데로 또 집중이 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헌법상의 독립기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시민의 영역에서의 참여 역시도 이 기구, 견제기구, 감시기구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감상을 느끼냐면요. 사실 저는 총리님과의 간담회 이후로 처음에는 그 좌진영한테 속된 말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우진영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 총학생회장 그 전직이든 현직이든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어떤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트랙에 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달리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거제도라는 요 문제 지점 때문에 마치 어떤 특정 무릎 부상을 당해서 지금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용인가요? 국가적인 낭비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상에 대한 것들 대충 떼우고 넘어가면 또 다칠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 얘기 나올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선 이번 문제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진짜 혁신적인 개혁이라고 할 만큼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 교수님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우리 김 회장님, 우리 김 대표님, 저 지난번에 간담회 하고서 좌우에서 그렇게 골고루 욕을 들으셨다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자리에 그렇게 나와주셨, 그런 또 마음을 이렇게 정하신 게 좀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선거 관리는 정책 중립이어야 되고, 따라서 선관위도 정책 중립이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당사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이나 국회의원들의 영향력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감사원이 직무감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 위헌이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책들에 대한 건 많이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기준점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또 하시겠지만 이 선관위 위원들의 상임화 등 가시적이고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그동안에 부실선거관리 있을 때마다 뭐 개혁한다 어쩐다 하더니 뭐가 달라졌냐 이런 얘기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도 개혁을 또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개혁하겠다 했었을 때 항상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순기능보다 오히려 역기능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태도 선관위가 했는데 이렇다 하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행정부가 선거 관리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엄청났을 겁니다. 결국 선거 제도 개혁, 선관위 개혁 다 필요한데 그게 자칫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워주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관련해서 이 선관위 폐지 혹은 이 총리님께서도 뭐 원포인트 개헌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개헌을 통해 가능합니다. 선관위 폐지도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뭐 부분적인 변화 가능합니다. 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고, 지난 4월 3일 법요권 의원들 157명이 개헌안 발의했었던 것도 결국 여야 합의가 없으니까 무산됐었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투표 거쳐야 되니까 이것도 현재로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선관위 폐지하고 뭐 또 아예 마음 놓고 부정선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이 안 나온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워낙에 진영 갈등이 심하고 상호 불신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제가 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서 디테일이 좀 정교하게 짜여졌으면 좋겠다. 우리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디테일이 너무 허술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직원들이 실수했다 혹은 동원되던 지방 공무원들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하면서 정작 여러 차례 선거가 반복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 좀 더 철저하게 하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동원되는 지방 공무원들도 좀 더 사전에 교육 좀 시간과 비용 들여서 하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별로 그런 얘기들이 없거든요. 이거 너무 사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디테일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섞여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을 해보자면 굉장히 많은 국민분들께서 뭐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혹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 뭐 재선거가 필요하다, 뭐 수개표가 필요하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과연 그 요구가 모두 옳은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는 아마 앞으로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정말 부정선거였으면 좋겠고 이 선거는 모든 게 잘못됐고 내가 꿈꿔왔던 게 다 잘못됐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은 특히 단순히 믿어달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 굉장히 많이 말씀되었겠지만 진상규명 과정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은 지치고 점점 기대가 포기로 변질될까 그 방법이 좀 그 부분이 좀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책임 구조가 명확히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이근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상임위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현재 선관위 구조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뭐 교육이 잘못됐다는 말로 흐트려 뭉뚱그려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개혁이 진행될 때는 해당 구조의 책임 구조가 명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앞선 부분들을 말한 개혁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김태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모두 다 받아들여졌을 때 저는 재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도 혹은 현행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들도 결국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한 표가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의 시발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면들에 있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총리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총리님이 딱 제 나이 때쯤부터 사회 구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서 목소리를 정말 많이 내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총리님께서 지금 제 나이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고 대학생이라면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어떤 방안으로 이 사회적 합의를 좀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혹은 어떤 방안으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 질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주 간단하게 제가 단답하고 또 넘어가면 저 미리 생각을 안 해본 질문인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대 때는 여기 저랑 연배 비슷한 분들 계실 텐데
80년대 이른바 학생운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좀 선도하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장면은 제가 서울대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의 사회 각계의 인사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열면 다들 오셨던 시절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최근에 이걸 보면서 아마 마무리 때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새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저는 굉장히 중하게 이렇게 곰씹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학생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런 토론회 있잖아요. 사회 각계층을 불러서 뭐 학생연합으로 해서 캠퍼스로 불러도 좋고 어떤 공간을 해도 좋고 학생들이 이거 우리 사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라고 한번 주도해봐도 좋지 않냐. 그렇게 푸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이 문제의 공론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런 걸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안 부분에서 아까 이제 원인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것 자체가 그 투개표 관리하는 헌법기관이고 그 정치적 중립을 위한 그래서 그걸 위한 이제 독립성을 보장받는 단체인데 지금 현재 이 사태를 보면 이제 그 독립성이 신뢰를 위한 장치였는데 그게 견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에서 그러니까 신뢰가 상실되면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난 고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 이 방향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첫 번째 위원장 상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수장의 문제이고 그 실무는 이제 사무처가 하고 이제 위원장은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위원장 상임화가 이제 필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집적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선관위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투표소 운영이나 저희가 이제 개표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제 투표소 운영이나 개표소 현장 실무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가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치 하는 두 가지가 이제 분리가 돼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 건가? 요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번에 송파구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사실 이거와 연결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11시부터 이미 연락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년 번호들이 이제 기재되지 않은 그 투표 용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또 1년 번호를 그러니까 기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송파구 자체에서 또 기입해야 되는 이게 서로 혼선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 1년 번호가 기입되지 않은 용지들이 지금 대거 이제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들 발생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실무들을 어떻게 더 효율화할 건가도 사실은 이제 이 책임성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투표 관리와 관련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투표권 발부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장영수 교수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의 부분.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운영을 할 때 이루어지는 그 교육들이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와 같은 그런 선거 관리하는 이 시민 단체들이 이제 이 선관위가 이제 하는 업무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서로 참여하고 그리고 감시할 건가, 요 구도들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제 저희가 한 10년째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그러니까 이제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내용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으로 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뜬금없지만 헌법재판소까지는 모르지만 대법원장은 아마 사과 멘트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적으로 각급 장들을 법관이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미 대한민국 많은 법률에, 그리고 판사들도 무수히 그런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장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일에 관한 부작위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까지도 하는 제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유독 선관위원장으로 가셨던 법관은 그냥 방관자처럼 앉아있다가 왔는데 무책임하게 사임만 했다. 그러고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헌법의 독립성 그리고 법원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쪽에다가 장 자리를 맡겨뒀으면 적어도 법원이 좀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할 수 있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법원 입장에서의 코멘트는 좀 가야지. 이거 사건 벌어지고 중앙선거위원장 사임하고 또 관련 송파 사임하고 아마 이제 앞으로 부장검사급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안 들어갈걸요, 아마? 예.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회피할 형태로 갈지 아니면 법원이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 그러니까 위원장이 갈 때 감사직을 같이 데려 들어가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좀 법원의 반성, 각오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현장의 그 의혹이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러실 분은 있는데 갑자기 수능 문제 관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수능 문제가 유출이 됐다는 동 그러다가 한국에서 지금 비행기도 안 띄울 만큼 수능 관리 하거든요. 적어도 선거 관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어떤 신뢰도 지금도 누가 수능 문제 관리 갖고 문제를 삼는 사람은 이제 없으니까요. 워낙 철저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자꾸 조사 수사에다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데 조사 수사는 별게 없습니다. 적어도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봐야 자꾸 도망다니고 회피적 답변밖에 하니까 지나간 과거를 밝혀내는 노력이지 앞으로 바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 노력은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어디 기업 컨설팅하는 업체에 맡기든지 해서 여기 선관위 3,000명이라는 그 조직 구성, 조직 인력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연차에 경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할 일 없는 자리로 도망가 있는 거 아닌지, 예산 배분이나 인적 구성이나 혹은 시민단체에서 답답해 하시는 그 프로세스 문제도 공무원들끼리 협의하면 자기들 일을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떠넘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 외부 컨설팅 형태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신뢰성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 시켜버리고, 또 갑자기 생각났지만 예를 들면 선관위 직원에다가 이중 보직을 주면 됩니다. 선거연수원, 교육기능 이런 거 맡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철에 꼭 교육할 필요 없거든요. 선거철에 꼭 선거연수를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중 보직을 맡아서 조금 인력이 많이 필요한 현장 보직을 같이 갖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부터 그 일에 들어가면 적어도 각급 선거 투표소에 선관위 직원들이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안 한 거고 그냥 지자체 공무원한테 맡겨버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컨설팅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미래를 어떻게 개혁할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전문적이고 직무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인력 구성이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들은 또 다른 트랙으로 아마 정부에서 국회에서 미래를 위한 트랙을 또 준비하시고 관리를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나 수사를 하는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가는 거고 이건 트랙이 좀 달라야 되지 모든 걸 조사나 수사만으로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다 회피적이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결국 저게 고의 입증이 안 될 겁니다. 일은 망했는데 고의로 직무유기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 바빠서 하다 보니 정신없어서 이래버리면 징계 사유는 되는데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트랙은 그쪽대로 가고 미래를 위한 어떤 컨설팅이나 전문적인 어떤 직무 분석과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선관위 개혁 관련해서 여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벌써 지금 정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지금 총리님 취임하신 지 1년이 거의 다 돼가시는데 참석자분들 의견을 이렇게 많이 적으신 건 처음 봤습니다. 아마 여러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만간 총리직을 내려놓는데 그때가 되니까 더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오늘 제가 딱 생각난 거,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가야 되겠구나 싶은 거를 정리된 생각을 딱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 특히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문제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른 수준,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게 이 정도까지인가라는 거에 대한 나의 민감성이 떨어져 있었다, 좀 반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기성세대 전반이 사실은 그래 뭐 이 정도는 실수도 할 수 있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은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이제 공정과 신뢰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선관위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 이번에 차제에 얘기가 나온 건데 끝을 봐야 하고, 그것은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근데 그것을 정파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정말로 여와 야와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이거는 끝을 보자라는 마음을 정해놓고 이건 풀었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선거제도 제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내지 공론화가 불가피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게 서로 어떤 정파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계기에 막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전투표 얘기도 나오고 투표 시간 얘기도 나오고 막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 해결은 안 돼도 토론은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풀어가야 되겠다. 끝으로 네 번째는, 이건 제가 이제 총리로서 총리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건데, 총리실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공론화 문제 해결을 좀 뭐 주도한다랄까, 또는 그거를 이제 주로 다룹니다. 근데 과거에 무슨 원전 문제도 있었고 등등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번 선관위 문제는 조금 연구를 해서 청년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시간도 들고 사람에 대한 선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체가 돼야 되는지. 한번 우리 대학생들이 적정한 주체를 서로 이렇게 토론해서 최대한의 공감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볼 때 소위 좌와 우의 문제를 넘어서 그래 이 사람들이 한번 주도적으로 해서 토론을 끌어가는 건 괜찮겠네? 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그 공론화의 작업에 대한 경험, 노하우, 앞으로 풀어가는 거, 예산 이런 과정을 정부는 그야말로 그것을 지원하는 협력자의 차원에서 한번 이번 요 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대학생들 주도의 우리 사회적 공론화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해보면 어떨까. 저도 그것이 어떤 모델일지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주셨는데 한번 논의를 하셔서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게 번거롭잖아요. 사실 이거 왜 우리가 나서야 되나 하는 참 그럴 텐데, 그래도 기왕 문제 제기도 하셨으니까 우리 청년 또 대학생, 학생회, 연합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일정한 정리를 하시면 정부가 최대한도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한번 공론화로 이걸 풀어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청년 주도 문제 해결, 청년 주도 사회적 공론화를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